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오랜 친구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가슴 한켠이 쓸쓸하게 비워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착해서, 거절이 두려워서, 그래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사람을 시험하듯 탐색하거나 눈치를 보며 서슴없이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나를 알아가는 척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말해도 가만히 있네.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구나. 싫은 말 한 번 안 하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이나 모욕은 아니지만 말을 깎아내리거나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소한 무례함으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마다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엉켜 돌아갑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하지?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니깐 참자. 이번만 넘어가자.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홀로 남았을 때 자책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함은 지키면서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경계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무례한 상황에서 착한 성품은 유지하면서도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5가지 실질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례한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입니다. 더 이상 참을 걸 그랬나? 라는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처법부터 알아볼까요? 무례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대부분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나 자신을 작게 만들 뿐입니다. 첫 번째 대처법은 바로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나를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웃지 않고 그냥 지그시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 앞에 앉더니 큰 소리로 "너 머리가 왜 이래? 바빴니?"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슬쩍 쳐다보았고 평소라면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아, 많이 이상하니?" 라고 변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웃지 않고 3초간 침묵하며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단 3초였지만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아, 그냥 걱정돼서"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는 제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물이 가장 약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흐르며 바위를 깎는다고 했습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침묵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반응을 살핍니다. 웃음이나 당황함 대신 침묵을 마주하면 그들은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침묵은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은 상대방을 당황시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합니다. 그 예측을 벗어나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유명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런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대답 대신 10초 동안 미소 없이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기자가 스스로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침묵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침묵은 매우 적극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존엄성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자 상대방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침묵할 때의 표정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선은 부드럽게 유지하되 단호하게, 자세는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위협적인 표정이나 움츠러든 자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교묘하게 무시하거나 불편한 말을 한다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침묵으로 응대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품격 있는 대응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처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침묵의 힘이 효과적인 상황이 있는 반면,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질문으로 명확화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호한 비꼬미나 간접적인 무례함에 당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질문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어르신이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탄 한 청년을 향한 말처럼 들렸고 주변 사람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청년은 당황했을 법도 한데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손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떤 실례를 범했는지 알려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당황하더니, 아니, 내가 자네한테 한 말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일반적으로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하자 그 발언의 무게가 순식간에 가벼워졌습니다. 질문으로 명확화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감정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궁금한 듯한 톤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을 때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은 모호한 비판을 구체화하도록 만듭니다. 셋째, 상대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성격이 좀 문제인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제 성격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게 합니다. 많은 경우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도전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으면 당황하거나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때로는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수동적으로 상처받는 대신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직장인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동료가 그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떨어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이 질문에 동료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대신 물음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명확화하는 기술을 연습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조와 표정이 중요합니다. 비꼬는 톤이나 공격적인 표정은 진정한 질문의 효과를 무효화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표정은 진지하게 유지하세요. 또한 모든 상황에 이 방법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명백하게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안전을 우선시하고 다른 대처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간접적인 무례함이나 애매한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단순한 질문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거울처럼 비추고 여러분은 품격을 유지한 채 상황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의 힘과 질문으로 명확화하기라는 두 가지 대처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분명한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처법인 경계 설정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경계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 선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종종 그녀의 옷차림이나 체중에 대해 너 정말 그거 입을 거야? 좀 통통해 보이는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이니까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경계를 세우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친구가 또 그녀의 옷차림을 지적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외모에 대해 그렇게 말할 때 기분이 안 좋아. 앞으로는 내 옷차림이나 체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는 처음에 놀랐지만 그 뒤로 그런 언급을 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관계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내 옷차림에 대해 말했을 때처럼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중립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기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아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원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처럼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게 됩니다. 이 세 요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문장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경계 설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이나 불편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해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싫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 내 감정을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건강한 경계를 가진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솔직함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치고 소진되어 파국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른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다. 참는 사람이 이긴다. 와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이런 가치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조건적 사랑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특히 더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착하게 굴면 사랑받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거부당한다는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이
불안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도 경계 설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관계의 질은 향상됩니다. 건강한 경계는 자기 존중에서 시작하여 상호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 혹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진실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다음 대처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어넘길 것이라고 예상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상대로 반응할 때마다 그들의 무례함은 더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상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대처법은 예측을 벗어나는 대응하기입니다. 바둑에서 신의 한 수가 상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수인 것처럼 우리도 상대의 예상을 뒤엎는 대응으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웃 장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추석에 며느리가 김치를 가져가며 어머니, 너무 매워서 아이들이 못 먹어요. 다음엔 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40년간 가족 입맛에 맞춘 김치를 담가온 장 여사님은 속상했지만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며느리가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장 여사님은 예상 밖의 대응을 했습니다. 자신의 김치가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으니 직접 담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재료는 모두 준비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김치 담글 줄 모른다고 하자 장 여사님은 이번 기회에 가르쳐 주겠다며 며느리가 직접 간을 맞추면 아이들 입맛에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김치 담그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후로는 감사해하며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그들은 우리가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마치 펀치를 날렸는데 갑자기 상대가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이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균형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시아의 무술에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대신 그 힘을 빌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예측을 벗어나는 대응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벗어나는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상 뒤집기입니다. 직장 동료가 너는 회의 때마다 말이 너무 많아라고 말했다면 대부분 변명하거나 화를 내겠죠. 하지만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맞아. 나도 그 부분이 고민이야. 내가 말을 줄이면 좋을 만한 상황과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상황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줄래? 상대는 비판하러 왔다가 갑자기 멘토 역할을 요청받는 상황에 당황하게 됩니다. 둘째, 호기심으로 대응하기입니다. 누군가 내 옷 취향은 정말 독특하네라고 빈정대듯 말한다면 어떤 점이 독특해 보여? 솔직히 나도 궁금해.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무례한 발언은 깊이 파고들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유머로 전환하기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맞아요. 이제 서두르려고요.
혹시 숨겨둔 왕자님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유머러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감과 확장입니다. 누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맞아요. 세상이 빨라지면서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르신도 새로운 기술 배우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라고 대화의 폭을 넓혀보세요. 우리가 흔히 도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진짜 도라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런 순발력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측을 벗어나는 대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도해보고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어떨까요?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항상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장기적인 자기 보호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마치 레이더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말에 반응해 줄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배울 때입니다. 첫째, 내 편 만들기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 중 하나는 모든 관계가 아닌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3분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사이였지만 점차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는 든든한 지지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것,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시장에서 무례한 상인을 만났을 때도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나누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 숫자가 적다면 지금이 바로 진정한 관계를 시작할 때입니다. 둘째, 점진적 성장입니다. 자기 주장이 어렵다면 작은 상황에서부터 연습하세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면 갑자기 큰 상황에서 당당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적이 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아니면 기억도 나지 않나요?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택시 기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제가 알기로는 이쪽 길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용기가 쌓이면 더 중요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역기를 들 때처럼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는 들지 마세요. 점차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부상 없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 높이기입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스스로가 성장을 멈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고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퇴직 후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 버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꾸준히 배워 이제는 가족 사진첩을 디지털로 정리하고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심지어 은퇴자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주들이 컴퓨터 질문을 할 정도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배워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외국어, 악기, 그림, 요리, 원예, 아니면 새로운 기술일까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나이 들어 뭘 또 배워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미뤄두었던 배움의 기회를 잡을 완벽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과거의 경험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장자는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그 순간만 해결하지만 장기적인 자기 보호 전략은 평생의 관계 패턴을 바꿉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방향성에 집중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착함은 여러분의 성품이지만 경계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5가지 현명한 기술을 알아보았습니다. 침묵의 힘, 질문으로 명확화하기, 경계 설정하기, 예측을 벗어나는 대응, 그리고 장기적인 자기 보호 전략까지.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자기 존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어느 노인에게 인생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지.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기로 했지.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